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싱글맘입니다. 제가 싱글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남들은 싱글맘이라는 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서도 제 아이를 기를 수 있게 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없이 행복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고 그 후로 제 자식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탓에 눈물로 그 슬픈 세월을 홀로 달래야 했죠. 그랬으니 10년도 더 지나 드디어 만나게 된 제 자식 앞에서 제가 무슨 고생을 한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되고 저도 이제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자식 없이 보내야 했던 지난 세월은 차마 말할 수 없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이가 다 자라서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평생 못 보고 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상상만 했던 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고 이제라도 만나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엄마로서 제가 해줄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런 행복이 찾아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베풀었던 온정이 이자가 붙어 이런 행운으로 찾아온 것이죠. 제 사연이 궁금하실 여러분들께 저의 우여곡절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싱글맘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엄마 역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옛날에 이혼녀도 아닌 미혼모로서 말이죠. 요즘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겠지만 제가 어렸던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편견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제게 애가 불쌍하다느니 제가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느니 하며 별소리를 다 듣다 보니 저도 예상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절에는 미혼모인 저희 엄마에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니 얼마나 심했을지 저도 겪어보지 못해 상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아이 아빠도 없이 미혼모로 사셔야 했던 엄마는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집을 갔을 때보다도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어 어린 자식을 책임지셔야 했고 돈도 가족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걱정되고 두려우셨음에도 저를 꿋꿋이 지켜내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낳고 지키기 위해 저희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저는 미처 다 알지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집에 남자가 없이 사는 저희 모녀와 미혼모인 엄마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참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나쁜 소문은 빨리 퍼지기 마련인 건지 사람들은 저와 엄마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말을 알아들을 만큼 머리가 점점 자라면서 저는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희 모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동네 이웃들과 친구의 부모님들은 저희에게 참 매몰찼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없고 저희 엄마가 혼자 저를 낳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저와 멀어질 것을 당부했고 저는 어려서부터 친구 하나 없이 아이들의 차별을 겪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선생님들의 편견과 차별을 겪었고 친구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놀림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잘 지내던 친구도 그 집 어른들 귀에 제 사정이 들어간 뒤로는 갑자기 저를 무시하고 멀리하며 저와 멀어져 갔습니다.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시절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작은 실수를 해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크게 혼이 나야 했고, 호통 뒤에는 꼭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엄마가 저를 혼자 책임졌다는 것이 왜 욕을 먹고 놀림당해야 할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저를 가까이 하면 안 될 병균 취급하듯 했었어요. 잘 놀던 친구와 하루아침에 멀어지고 이유도 없이 아이들의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저는 그 시절 매일 눈물바람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취급을 당하는 저를 두고 보지 못하셨고, 그런 탓에 저는 그런 괴롭힘을 피해 여기저기 이사와 전학을 다녀야만 했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으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 그 시절 저희는 제대로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이사간 동네에서는 마음 붙이고 적응하기도 전에 다시 이사를 떠나야 했고, 어디에서도 남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던 저희 모녀는 사람들의 눈총 앞에서 주눅이 들어만 갔었죠. 그나마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저도 제 앞가림을 하게 되고 엄마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생이 되고 매번 이사와 전학을 반복하던 엄마는 제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 싶은 걱정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저를 위해 학교 근처에서 분식집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이는 지척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지켜봐 주셨어요. 엄마가 가까이 계시다는 안정감 덕분일지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며 무사히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많지는 않아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덕분에 저도 엄마와 단둘이 지내는 것이 그리 유난스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서야 저와 엄마는 한 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 후로도 평생 김밥과 떡볶이를 파시며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조그마한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큰 돈을 만지지는 못하셨지만 엄마는 그래도 제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남들에게 주눅들지 않게 철마다 새 옷을 사입히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제 학원비는 빠짐없이 내주시면서 제가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해주셨죠.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10년 가까이 제 등록금을 마련해 오신 엄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철없이 엄마의 사랑과 노력을 받기만 하던 저는 엄마의 고생은 뒤로 한 채 대학생이 되어 들뜨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던 대학 생활 중에 미팅에서 한 남자를 만나며 난생 처음 연애를 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제게 연애는 생각보다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저는 참 나약하고 어렸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타인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좋았던 저는 아버지로부터 충족되지 못했던 빈자리를 남자친구를 통해 메꾸려 했고, 그럴수록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준 씨는 제게 정말 잘했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남들의 편견 어린 시선 속에서 냉대와 차별을 겪으며 상처 많았던 제게 거의 처음으로 편견 없이 사랑을 쏟아준 사람이었던 탓에 저는 현준 씨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현준 씨 역시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며 약속을 하곤 했었죠. 선영아, 내 인생은 선영이 너를 만나고서 완전히 바뀐 거야. 앞으로는 선영이 너를 위해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해서 행복해지자. 미처 다 잘하지 못하고 세상을 전부 알지 못했던 그 시절, 달콤한 그의 고백에 저는 마음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선영아,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대학 시절 내내 그 생각에 변함 없었고 앞으로도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땐 뭐가 그리들 급했던 건지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현준 씨는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조금 이른 저의 결혼 결정을 걱정하시면서도 반듯해 보이는 현준 씨를 보며 안심하기도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앞에서 잘 보이겠다며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와서 환심을 사려는 예비 사위를 미워하실 수 없으셨겠죠. 덕분에 저희 엄마에게서는 쉽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현준 씨 역시 고등학교 시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자 자식인 아들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온 저희 사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저와 미리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정도로 저를 반기지 않으신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를 뵙기 전부터 저는 겁이 났고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나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내 사정도 그렇고 나 좀 무서워. 왜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해? 물론 우리 엄마가 좀 깐깐한 분이긴 하시지만 우리 진심을 알면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는 늘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인데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싫다고 하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내가 옆에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현준 씨를 믿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부탁 때문에 억지로 만나주시는 것인지 마지못해 저를 보시면서도 내내 굳은 표정이 풀리지를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문제 삼으셨던 것은 역시 제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자식을 낳은 저희 엄마와 아버지 없이 자란 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어른들의 편견과 차별의 눈초리를 받으며 주눅들어 자랐던 저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 앞에서 꼼짝없이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머니는 저희의 결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죠. 거봐, 어머니가 나 싫어하실 거라니까.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이제 어떡해. 그래도 내가 좋다는데 끝까지 반대하시겠어? 어떻게든 설득해 봐야지. 겨우 한 번 만난 것 가지고 벌써부터 주눅 들어서 이러면 어떡해. 더 노력해서 엄마 마음을 열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뭘 더 해. 없는 아버지를 만들어 올 수도 없잖아. 누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했어?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오늘도 좀 그래. 엄마가 거기서 몇 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고 너까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떡해? 어떻게든 애교 좀 떨고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나 어머니도 너무 무섭고 허락받을 자신도 없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야, 선영아, 너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최소한 노력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일이 맞잖아. 근데 그런 어른 비위 하나도 못 맞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안해.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시면서 현준 씨는 제가 아닌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제가 더 노력을 하고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 말했죠. 제 탓을 아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바보같이 그 말이 다 맞다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반대 역시 아버지 없이 자란 제가 잘못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비위만 맞추고 싫은 소리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야 했죠. 그런 노력 때문인지 아니면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건지 시어머니 역시 저희의 결혼을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허락을 받은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인생은 그리 손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무슨 여유가 있었겠나요?
서로가 좋다고 결혼을 결심하기는 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은 없었고 결혼 자금도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결혼을 하면서도 신혼집 얻을 생각은 할 수도 없이 당연하게도 시댁에 들어가 시어머니와 한 집살이를 해야만 했죠.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시집살이 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저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이 행복해지고 넉넉해질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발로 알아서 그 지옥불에 뛰어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도 아들 부부에게는 신혼집을 구해주지 않으셨던 건 전부 어머니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결혼을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집에 들어와 살 것을 말씀하셨고, 제가 시집살이에 시달릴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남편은 너무 쉽게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당하던 입장에 돈도 한 푼 없던 저는 그런 조건도 감사해하며 시집살이를 자처하게 되었네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어머니께서 제게 잘해주실 리가 없었고,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며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에 당황스러웠고 매일이 곤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대하던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매일 새벽부터 아침상을 차리며 집안일을 챙겨야 했고 사사건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매일 울음을 삼켜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를 막아서 주어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혼내실 때면 불이 나게 달려나와 저를 챙겼고 남편이 없을 때 일이 벌어질 때면 혼자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고 달래주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뭘 해도 밉다 하시고 좋게 봐주시지를 않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어머니한테 욕먹는 것도 못 견디겠어. 우리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될까? 나는 월세라도 괜찮은데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여보,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나 때문에 이런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분명 결혼하면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네. 그래도 조금만 참자. 지금 우리 형편에 분가는 무리잖아. 조금만 참으면 엄마도 당신 예뻐하시고 관계도 좋아질 거야. 시어머니 등살에 서러운 시집살이가 고통스러웠지만 조금만 참자는 남편의 말을 믿고 열심히 버티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계속되는 어머니의 시달림에 제가 고통을 호소할수록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을 들지 않고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또 뭔데? 그 정도면 당신도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 엄마가 또라이도 아니고 당신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매번 이렇게 혼을 내시겠어? 당신이 알아서 비위 맞추고 잘하면 욕먹을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가 내가 싫으셔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당신도 어머니가 나를 왜 싫어하시는지 알잖아. 그렇다고 엄마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혼을 내? 나는 솔직히 우리 엄마도 이해가 가. 가뜩이나 싫은 며느리 봤는데 미운 짓만 하면 좋아하시려고 하다가도 하실 수가 있겠어? 그럴수록 당신이 알아서 눈치 보고 예쁜 짓 좀 하고 그래야지. 맨날 혼났다고 징징거리고 입국 닫고 있는데 이러면 누가 좋아해? 당신이 사랑 못 받고 힘들게 자란 건 알겠는데 이젠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세를 할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일러주고 이렇게 할래? 나도 이제 당신 징징거리는 거 들어주기 힘들다 정말. 영원히 제 편일 것 같았던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며 저는 점점 더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고 뱃속의 손자가 어찌 될까 싶어 염려하셨던 어머니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릴 생각을 하면 차라리 출근을 하는 게 나았지만
무서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아들을 가진 덕에 어머니의 괴롭힘이 조금 줄어들었던 거였어요. 물론 여전히 시어머니와 있을 때면 심장이 쿵쿵거리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하면 저도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를 넘겼더니 이제는 달라진 남편이 문제였어요. 결혼 전부터 늘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남편이 정작 제가 임신을 하자 기쁜 내색은커녕 제가 배가 불러갈수록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아내를 보며 그토록 무심할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니 괴롭힘만 벗어나면 전부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달라져 버린 남편을 보며 저는 의지할 곳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점점 귀가가 늦어지며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화를 내며 캐묻는 제게 남편은 또다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밖으로 도는지 모르겠어? 당신 배부르면서 나 옆으로 오지도 못하게 하잖아. 임신한 게 무슨 유난인지 혼자 입덧이니 뭐니 난리를 부르면서 사람 귀찮게 하더니 그래서 나 혼자 알아서 놀고 다니는데 이제는 또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당신은 임신한 와이프 배려도 못해줘? 내가 입덧을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럼 당신은 임신한 나 챙기기 귀찮아서 놔둔다 이거야? 아 몰라. 아 이러면 또 내가 임신한 당신 스트레스 줬다 뭐 어떻다 내 탓할 거 아니야. 서로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좀 해. 임신한 와이프가 무슨 잘못이라고 자기가 외박하는 것까지 제 탓을 했고 그렇게 외박을 일삼던 남편은 만삭이 된 저를 내버려둔 채 결국 제가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사위를 찾는 엄마에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어서는 저도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던 저는 출산날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던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속에서 상간녀가 제 남편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사랑 문자를 보게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도 사랑 변치 말자던 그 여자는 저를 질투하고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과 만나면서 당당한 그 여자의 태도도 기가 막혔지만 임신한 아내를 두고 책임감도 없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남편의 행동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저는 몇 년의 사랑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편을 믿어보려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며 버티는 동안 남편은 자기 아이를 임신한 저를 두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요. 당신 뭐야? 당신 여태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임신한 동안 외박하고 늦게 들어왔던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나 때문에 당신이 스트레스라도 받을까봐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말 안 하고 참았는데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뭐야, 너 내 핸드폰 뒤져봤어? 아이씨, 이러니까 내가 그러지. 너 내가 달라졌다 뭐 어떻다 불평만 했지. 정작 네가 어땠는지 모르지? 시집살이 힘들다, 임신해서 힘들다,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징징거리기만 했지. 나 좀 쉬게 해줬어? 맨날 그러는데 네가 예뻐 보이겠냐? 차라리 잘 됐어. 당신도 알았으면 우리 이제 이혼해. 남편은 바람을 들켜놓고도 뻔뻔하게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남편이 제게 잘못을 빌고 그 여자와 헤어질 거라 생각했던 저는 예상과 다른 남편의 행동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사무쳐 그런 남편과 당장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이혼 소송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게 제가 제일 잘못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바람난 남편이 당연히 죗값을 치르고
제게 유리하게 이혼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생각보다 치밀한 사람이었고 이미 진작에 외도 증거들을 전부 없애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상황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비싼 변호사를 구해 남편을 도왔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이 산 지 5년이 채 되지 못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었고 불륜 증거를 잡지 못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의부증이 있다며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간다 주장했고 심지어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권까지 뺏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략에 단단히 휘말린 저는 그렇게 아이까지 빼앗기며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결혼 생활 끝에 빈털터리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딸이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제 이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던 저를 보며 엄마는 안타까워 하셨고 제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이 전부 자신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애비 없고 돈 없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딸은 엄마 인생 담는다더니 나 때문에 네 인생이 꼬인 거야.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갓난아이 두고 나온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고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에 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나 저나 힘들었던 그 와중에 엄마까지 편찮아지시면서 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폐인처럼 살아갈 겨를도 없이 아픈 엄마를 간병하며 엄마 대신 분식집 일까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도 없었죠. 엄마가 제 이혼을 자신의 탓을 하신 것처럼 저는 엄마가 아프신 것이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두고 결혼한 죄로 힘든 결혼 생활을 해야 했고 엄마에게 행복하다고 거짓말한 죄로 아이를 뺏기고 이혼을 하게 된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병원에 모셔두고 매일 김밥을 싸면서 저는 매일을 자책하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은 전부 엄마 때문이었고 엄마가 안 계셨더라면 저는 아마 나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슬플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던 중 저는 언젠가부터 저희 가게를 찾는 남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누나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동생이었는데 둘이 와서는 한창 먹을 나이에 늘 김밥 한 줄을 시켜 나눠 먹는 아이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어요. 얘들아, 너희 못 보던 아이들인데 여기 이사 왔니? 네, 몇 달 전에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래? 둘이 남매인가 보구나. 둘이 사이가 참 좋네. 근데 둘이서 김밥 한 줄로 되겠어? 너희들 괜찮으면 아줌마가 좀 더 줄게. 아니에요. 저희 한 줄로도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집 김밥 맛이 없니?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아줌마가 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들 이사 왔다며. 그럼 앞으로 단골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우리 가게 앞으로 자주 오라고 주는 서비스야.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어. 떡볶이 더 먹고 부족하면 말하고. 처음에는 별말 없이 서비스라며 김밥 2줄에 떡볶이까지 퍼서주다가 조금씩 다가가고 친해져 그 아이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소한 겉모습과 달리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큰아이는 한참 어린 남동생과 부모님 없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었죠. 부모님이 떠나신 뒤로 여기저기 친척집들을 전전하다가 다들 사정이 나쁘다고 떠넘겼던 건지 지금은 남이나 다름없는 먼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유독 마르고 또래보다 작은 것이 애들이 고생 꽤나 했겠다 싶더군요. 남의 집에서 눈칫밥을 많이 먹는 건지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배를 곪는 아이들을 보니 절로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혼에 아픈 엄마 사정에 남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지만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을 보니 어렸을 적 제 생각이 나서 차마 그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지윤아, 아줌마가 앞으로는 돈 안 받을 테니까 배고프면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줌마도 하루 종일 혼자 가게 보려니까 심심해서 그래. 아줌마도 지금 많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아줌마랑 말동무도 해주고 놀다가 가. 우와, 그럼 저 맨날 맨날 와도 돼요? 저는 좋아요. 야, 김지석, 너 아줌마 곤란하시게 왜 그래? 아니에요. 저희 정말 괜찮아요. 거봐, 지석이도 좋다잖아. 정말 아줌마가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해. 알겠지? 지훈이는 일찍 철이 들었는지 참 듬직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가끔 우리 가게 일을 도와주는 걸 보면 셈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던데 형편이 좋았더라면 한창 공부를 하고 있었을 그 아이가 안타깝더라고요. 둘째 지석이 역시 남자아이치고 얌전하고 왜소한 것이 애들이 나이답지 않게 너무 작고 조숙한 게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게 하고 싶었고 저는 갈 곳 없고 배고파하는 그 남매에게 공짜로 밥을 해먹이며 선의를 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아이들을 구제하려는 생각도 아니었고 그냥 보내려니 제 마음이 불편해서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게 고마웠던지 매번 제게 깍듯이 감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비 받은 건데 그동안 김밥값 계산해 주세요. 뭐?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받겠다고 그랬니? 나는 우리가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지윤이 너 이러면 아줌마 속상해? 매번 감사하고 죄송해서요. 제가 지금은 해드릴 게 없지만 나중에 돈 벌어서 꼭 갚으러 올게요. 아유, 나중이고 지금이고 갚을 필요 없어. 김밥 떡볶이가 뭐 얼마나 비싸다고 그래. 그리고 너희들은 어른들한테 도움받고 살 나이야. 벌써부터 빚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들이 잘 자라는 게 보답하는 길이야. 착하고 예쁘게 구는 아이들을 보니 괜히 더 안타까웠고 저도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정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큰아이가 아르바이트를 간 사이에 혼자 집에 있기 싫어하는 둘째를 제가 데리고 있으며 숙제도 대신 시키고 밥도 챙겨주고 붙어 있다 보니 처음 생각보다 그 아이들이 더 애틋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젖도 다 먹이지 못하고 두고 온 제 자식 생각에 매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아마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 대신 위로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엄마 대신 분식집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고아 남매를 챙겨 먹이며 조금씩 기운을 내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엄마를 먼저 떠나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가 아픈 것이 제 탓이라 생각했던 저는 엄마의 죽음으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제 가족이었고 저의 전부였던 엄마의 죽음을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찾아올 사람도 몇 없이 혼자 쓸쓸하게 엄마의 장례를 치른 저는 엄마를 보내드리며 다시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렇게 각별해진 건지, 지윤이, 지석이가 혹시 내가 없으면 굶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마음을 더 추스를 새도 없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다음날 곧장 분식집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내내 제 걱정을 했던 건지 보자마자 달려와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아줌마 어디 가셨어요?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 지석아. 아줌마가 일이 있어서 가게 문을 못 열었어. 무슨 일이요? 어디 아팠어요? 아줌마가 아픈 게 아니라 아줌마 엄마가 아프셨거든. 근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줌마가 엄마를 보내드리고 온다고 문을 못 열었어. 그럼 아줌마도 이제 엄마 아빠 없어요? 우리처럼 고아예요? 야, 김지석,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사과드려. 죄송해요, 아줌마.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요. 아니야, 지석이 말이 맞지. 이제 아줌마도 고아지 뭐. 그래도 아줌마는 위로해주는 너희들이 있어서 하나도 안 슬프네? 저보다 일찍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던 건지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제가 그 아이들을 보자 다시 웃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매일 가게를 열면서 저도 덕분에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의지하는지 아이들이 제게 의지하는지 모르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아이들과 완전히 소식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매번 와서 밥을 먹고 가던 아이들이 주말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던 겁니다. 애들한테 핸드폰이 없던 탓에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고 집을 찾아갈 수도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서야 지훈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에 의해 그 남매가 멀리 이사를 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이번에는 누구를 따라간 건지 궁금했지만 가족도 아닌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떠난다면 인사라도 하고 가지, 말도 없이 떠난 아이들에게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착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사정은 있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갔던 간에 이제는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뒤 한동안 후유증처럼 힘들기는 했지만 저는 언젠가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제 아이를 되찾기 위해 다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넘어간 양육권을 되찾아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낸 제가 제 아이를 보고 싶다고 시댁을 찾아가자 시어머니는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뒤에는 저를 피해 이사까지 떠나며 영영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 여기저기 소식을 물어 제 아들을 찾고 싶었지만 작정을 하고 숨어버린 전 남편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엄마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저는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없었고 내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국을 돌아 아이를 찾아다니고 싶었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했던 사정 탓에 그럴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는 그 후로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전히 한자리를 지키며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엄마도 지훈이 지석이도 없었지만 왠지 그 동네를 떠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엄마와 나를 받아주었던 그 동네가 제게는 고향 같기도 했고 엄마와의 추억이며 제가 살아온 흔적들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분식집 또한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밥을 먹였던 그 남매가 나를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기대하며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야 정말로 기적 같은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10년 만에 만났지만 저는 지훈이와 지석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키는 조금 더 크고 보기 좋게 살도 올랐지만 예전 총기 넘치던 그 모습들은 그대로였어요. 세상에, 너희 정말 지훈이랑 지석이 맞니? 아줌마, 그때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죄송해요. 찾아온다 생각만 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오게 되었네요. 여태 여기 계실 줄은 몰랐는데 아직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혹시 너희들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나저나 대체 어디 갔던 거니? 그동안 잘 지냈던 거야? 알고 보니 아이들은 소식이 끊겼던 외삼촌과 연락이 닿아 외삼촌을 따라 외국으로 떠났답니다. 애들이 그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을 삼촌이 보셨으니 하루도 그 집에 두지 못하셨겠죠. 아이들도 정신이 없이 떠나다 보니 제게 인사할 겨를이 없었고
그래도 다행히 외삼촌과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었다네요. 마음 편히 지내면서 외삼촌 덕분에 공부도 다시 할 수 있었고, 지난 10년간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냈나 봅니다. 그 사이 지석이는 대학생이 되어 명문대를 다니고 있고, 똘똘하던 지훈이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성공한 뒤에 저를 찾아와준 아이들을 보니 그동안의 서운함은 싹 사라지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움만 남았습니다. 잘 돼서 너무 다행이다. 너희들이 어디 있건 잘 지내기를 늘 기도했었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얘들아. 아줌마도 저희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서야 저도 빚을 갚게 되었네요. 늘 아줌마에게 보답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고, 이렇게 변호사가 되었죠. 이제는 저도 어른이 되었으니 계산 받아주세요. 김밥 값은 여기로 입금하면 되죠? 아니, 얘가 또 왜 이럴까? 갚을 필요 없다니까. 저 변호사예요. 이제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소박한 김밥 값으로는 너무 큰 대가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보답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양육권을 뺏겨 힘들어하던 제 사정을 알고 있던 지훈이가 제가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 구할 돈도 없고 여력도 없어서 다 포기하던 일을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것이야말로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야 법은 잘 모르고 증거도 없어 뾰족한 수가 없었지만 국제 변호사 자격증에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던 지훈이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 저 대신 시댁과 전 남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게 되었죠. 엄마인 제 존재를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제 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내내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눈물의 재회를 하며 제 아들과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던지 저는 찬찬히 그것들을 해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게 벌어진 이 행운이 믿어지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도움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